안녕하십니까. 우리 예비탐정 여러분.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형법도 중반 넘어가네요. 오늘은 법학개론 시간 중에 형법총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범죄 종류. 여기서 범죄학은 다른 교수님께서 범죄학에서 보는 범죄 종류를 설명하실 거고요. 우리 형법에서 보는 범죄 종류는 또 틀려요. 그래서 범죄학을 하시고 형법을 하시고 또 형법을 하고 범죄학을 하시면 헷갈리는 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범죄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범죄 종류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나와 있는 형법전이나 형법 이론에 나와 있는 법률 종류나 이런 행위, 범죄 행위겠죠. 행위를 어떻게 보냐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개론적 차원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뭐 로스쿨 들어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인적 처벌 조각 사유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신분, 그 사람의 신분으로 인해서 처벌을 조각, 즉 없앤다 이런 개념이죠. 조각 면제를 하는 이런 사유를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친족상도례가 있어요. 친족 간에 벌어진 도둑질 관련된 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즉 처벌하지 않는다. 이걸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대상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지만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대부분 돈과 관련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작물죄 또는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차를 훔쳐서 팔아먹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친족상도례라 하더라도 그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아들이지만 도둑놈이다. 이건 처벌해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벌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돼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너무 범죄적으로 피해가 크다고 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일부지만 예외로 해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추 여건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요. 친고죄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좀 설명 들으셨죠? 친이 고소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를 위해 검찰 측이겠죠.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반드시 고소나 고발 행위가 있어야겠죠. 이게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고요. 대표적인 게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 사례로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사자 여기서 그 먹어가는 사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죽을 사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친고죄가 돼 있고요. 돌아가신 분이 할 수는 없겠죠. 유족이 하겠죠. 그 다음에 비밀침해죄, 특정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걸 비밀침해죄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친고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논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요. 그럼 처벌 못 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가 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명을 암기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실질범하고 형식범이 있는데요. 실질범은 뭐냐면 성립상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고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실질범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셔요.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손괴죄, 과실범. 이게 전부 다 실제 그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처벌하기 어렵고요. 특히 과실범 같은 경우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과실범은 뭐 과실치사, 실수 사람 죽였잖아요. 그럼 사람 죽이는 행위치사. 사망에 이르는 내용이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립을 해서 반드시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실질범 또는 결과범이라고 합니다. 반대도 있겠죠. 형식범 또는 거동범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정한 행위만 하면 돼요. 결과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만 발생해도 결과에 대한 건 묻지 않고 처벌하는 건데요. 무고죄, 무고로 인해서 피해가는 건 필요 없어요. 무고 행위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거고요. 위증죄, 거짓말로 인해서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거짓말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범, 거동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모욕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행위만 일단 착수가 되면 이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을 형식범 또는 거동범이라고 합니다. 재밌으시죠? 자, 암기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침해범이라는 거는 현실적인 법익적 침해가 있어야지만 죄가 성립하는 범죄가 있는데요. 살인죄, 사람이 죽어야겠죠. 생명이 침해가 돼야겠죠. 강도죄, 재산상의 이익 침해가 발생해야 되고 또 폭력을 행사해야겠죠. 상해죄, 다치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신체 온전함도 이익에 해당하겠죠. 이것까지도 또 생명의 온전함도 침해받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이걸 침해범이라고 하고요. 위헌범은 법익 침해가 없어도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이것만 저질러도 그냥 위헌범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범은 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뭐 절도죄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특정 신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걸 일반범이라고 하고요. 이 반대로 공무원만 저지르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 뇌물죄 같은 경우 공무원인 자만 뇌물을 먹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범이라 보기 어렵겠죠. 그다음 자수범은 타인을 이용한 교사 행위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진짜 본인 혼자 이거 자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만 행위를 할 수 있는 범행들을 자수범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분범이란 건 행위 주체의 특성이 행위자를 제한하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신분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영아살해죄 보면 아시겠죠? 영아살해죄는 영아를 살해한 자인데요. 그냥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인 사람이 전부 다 영아살해죄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산모만 적용이 돼요. 처벌이 낮아집니다. 근데 옆에서 영아를 죽일 때 남편도 같이 죽였다면 남편은 영아살해죄가 아니고 살인죄가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법에는 갓 아이를 낳은 산모만이 영아살인죄의 범인으로 이제 적용이 돼서요. 이게 쉽게 그럼 진짜 신분범이죠. 처벌을 약화시키는 거고요. 반대로 부인이 시킨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갓난 아이를 우리가 키울 수 없으니 죽여달라고 해서 옆에 있는 남편이 죽이잖아요. 그럼 살인죄가 돼요. 왜 그럴까요? 영아살인죄의 신분은 출산한 산모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분범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존속범죄 아시죠? 이건 존속관계만 되잖아요. 즉 아들이 아버지, 뭐 며느리가 시아버지 이거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분관계가 반드시 성립돼야지만 처벌이 감경되거나 가중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분범 중에 가장 가중되는 게 존속범죄죠. 예, 위로 모셔야 된다는 어떤 유교적 관념이 있기 때문에 받들어야 되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원래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이걸 신분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인과적 행위론이 있는데요. 인과적 행위론인 것은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바라보는 것을 형법상의 인과적 행위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에 의해 야기된 외부적 표현형으로서 범죄 행위에 집중하는 것을 인과적 행위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인과관계가 뭐 예를 들어 화살을 쐈더니 길 가다 맞아 죽었다. 이런 식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설명을 좀 못해요. 대표적인 게 미수하고 부작위에 대한 설명이 곤란하다는 얘기죠. 부작위는 뭐예요? 외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화살을 안 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살을 안 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잘못하고 시위를 밑으로 당긴 거예요. 그 지나가서 기어가던 사람이 맞아 죽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수나 부작위에 대해서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관계가 반드시 성립돼야 된다는 걸로 놓고 봤을 때는 미수도 설명하기 어렵고 부작위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 단점이 있다. 이게 인과적 행위론입니다.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인과적 행위론이 이해하기 쉽겠죠. 왜? 화가 나게 했으니까 칼로 찔렀고 돈을 안 갚았으니까 가서 때렸고 그 다음에 여성이 지나가는데 여성에 대해서 이쁘다고 느꼈기 때문에 성욕이 발동해서 성공격을 했고 이런 식의 원인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반드시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수 즉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나 부작위 안 해가지고 성립하는 범죄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적 행위로는 아까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범죄 행위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나 거동으로 본다는 얘기죠. 즉 목적이 하나 있으면 돈을 목적으로 해요. 그 은행 가고 은행을 터는 거죠. 강도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이 있을 때 난 돈이 필요해. 불법이지만 돈을 필요로 해. 그럼 은행 강도도 해야겠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적 행위로는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실범 설명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 과실범은 과실치사 같은 경우 사람 죽이려고 차 몰고 간 거 아니잖아요.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미끄러져서 지나가는 사람을 행인을 치여서 죽게 했으면 살인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차 몰고 나간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목적 결과가 완전히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목적론적 행위론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회적 행위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다수설이라고 그러죠. 법학자 우리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범죄에 대한 어떤 행위론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사회적 행위론을 많이 사용하셔야 뭐냐, 범죄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동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즉, 어떤 목적이나 어떤 결과에 대한 예측 이런 거보다 내가 이 범위를 좀 해야겠어. 그리고 이게 범행이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남들은 범행이라고 봐요. 즉 사회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행위 있죠. 나쁜 행위가 되겠죠. 나쁜 쪽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제어를 하거나 통제하는 것들이 범죄의 어떤 근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사회적 행위론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회적 행위론이 참 훌륭한 게 고의나 부작위, 미수, 앞에 두 가지로는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적 행위론으로는 고의나 부작위, 미수에 대해서 설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론을 우리 형법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다수설의 어떤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뭐 거의 이제 끝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형법 이론에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구성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죠. 구성요건은 뭐예요? 범죄의 말대로 구성요건이에요. 그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해자만 있는 범죄도 있고 피해자만 있는 범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의가 없는 범죄도 있고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요건들을 우리가 구성요건이라고 좀 어렵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읽어드리면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가장 쉬운 표현이 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일단 1차적인 구성 요건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자연인, 즉 사람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자연인인 것을 범행의 주체로 하지만 법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예외지만 예외적으로 기업 범죄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탈세를 했다 그러면 그 법인도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법인에 의한 범행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행위의 객체는 범죄 대상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절도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타인의 재물이 객체가 되잖아요. 그걸 내가 훔치는 거니까요. 살인죄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예요? 타인의 생명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위의 객체, 구성요건에서 행위의 주체와 객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자기범과 부자기범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기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나 동작을 자기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굴 때리고 싶어요. 뺨을 때렸죠. 이게 자기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 절대다수가 자기범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부작위가 있는데 부작위는 하지 않는 거겠죠. 역으로 안 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를 부작위라고 사전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정 부작위범은 뭐냐면, 그러니까 부작위 중에서도 정말 안 할 거 제대로 안 해가지고 범죄가 되는 경우를 진정 부자기범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태거불응죄입니다. 나가! 그랬더니 저 남의 집에 들어서 안 나가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부작위한 거죠. 즉 행위를 안 했잖아요. 이 경우에 처벌받기 때문에 이게 진정 부자기범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진정 부자기범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유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작위에 의해 자기범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동학대죄에 관련돼서가 이 부진정 부작위범이 많아요. 뭐냐면 부모로서 자기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한 게 어떻게 이게 범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엄마가 자녀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경우, 이런 경우 아이가 죽음이 발생했죠. 죽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엄마는 처벌을 받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 행위는 다 하는 과정에서 부진정 부작위가 뭐래요. 그러니까 안 한 게 실제로 사람 죽인 거로 자기한 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작위를 했는데 부작위로 인해서 자기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즉 밥을 안 줬기 때문에 아이를 살해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자기적 행위가 발생했잖아요. 이거 용어상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이걸 선생님들 쉽게 이해하시면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해는 이게 전형적인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에 관련해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제 구성요건에서 인과관계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건설과 원인설이 첫 번째 나옵니다. 조건설은 뭐냐면 절대적 계약관계를 적용하려는 인과관계의 입장을 조건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예를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조건설은 A가 없었으면 B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현장에 칼이 없었다면 칼로 맞아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조건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로 암기하시는 게 편해요. 원인설은 원인이 된 조건에 대해서만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입장이에요. 즉 원인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만 결과를 인정하는 입장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디 가서요 폭발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 폭발물을 설치한 게 그 사람만 지나가는 길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게 원인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여러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격하려 했지만 딴 사람도 피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특정한 원인만을 인정하려는 걸 원인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사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상당 인과관계설은 경험칙상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조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 우리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격장이 있는데 사격장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사격지가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사격장 뒤쪽으로 일하러 가는 다른 병사들이 있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격을 하지 말아야죠. 왜? 그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내가 총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에이 설마 피해가지고 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처벌하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상당 인과관계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경험칙상 총을 쐈기 때문에 지나가는 작업자가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을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할 만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상당 인과관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개보다는 이걸 좀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는데요. 고의와 이제 과실에 대한 부분이 쌍방으로 이제 약간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데 이 고의라는 것은 행위자가 인식한 내용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만 고의가 된다. 이걸 지금 형법이나 형법 이론에서 담고 있고요. 중요한 거 있어요. 소망이나 희망 등은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즉 범행의 고의로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걸 고의로 보진 않아요. 예, 우리 아버지를 내가 죽여야겠어 이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길 가다가 차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왜? 유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희망이나 소망이기 때문에 고의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적 고의라는 것은 예를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A를 죽일 목적으로 A에게 총을 발사한 경우를 확정적 고의라고 합니다. 즉 얘를 죽이기 위해서 걔를 조준해서 총을 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불확정적 고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세 가지로 나뉘어요. 태길적 고의와 개괄적 고의, 미필적 고의 세 가지로 해서 이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렵죠?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나 결과 발생 자체가 불확정한 경우를 불확정적 고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있죠. 유류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일으킨 경우, 이런 경우 처벌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되냐면 옆에 기름 탱크가 있는데 담배를 피면 불똥이 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내 담배불이 절로 넘어가겠냐 하지만 옆에 분명히 유류탱크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걸 봤거든요. 이런 경우를 고의가 있는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고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판상이나 형사사법체계상에서 너는 임마 기름 옆에서 불을 피운 건 불이 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네가 머릿속에 일부 뇌구조라도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불확정적 고의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실수란 거죠. 주의 태만이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실수로 해서 범행에 연결되는 경우를 우리가 과실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의는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과실치사 같은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전하다 사람 치어 죽이면 살인죄가 거의 안 되고 과실치사죄가 되잖아요. 왜? 실수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운전할 때 누구 죽이려고 차 끌고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고의가 없는 경우에 결과가 너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걸 과실범으로 처벌하고요. 단 조건은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있는데 실제로는 약하게 했는데 나중에 큰 결과 나온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죠.
폭행치사죄 보이시죠? 사람 뺨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내진탕으로 죽었다. 이게 이제 결과적 가중범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과실범이 그러니까 과실치사 이런 게 아니 과실범이 아니고요. 가중이 된 거예요. 폭행치사죄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뺨 한 대 때렸는데 사람이 죽었다. 가슴을 한 대 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쇼크사로 죽었다.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란 얘기죠. 그래서 앞에 하는 행위는 작고요. 결과는 큰 경우가 이 합성으로 되어 있는 죄명 있죠.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에 대한 게 있는데요. 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가치 판단하는 내용을 우리가 위법성이라고 합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하지 마 그랬는데 하는 거예요. 그럼 넌 법을 위반한 거요. 이렇게 보는 게 위법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책임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관적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이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경계를 넘어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넌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는 것을 위법성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요. 위법성은 그러니까 법에 하지 말란 거 하면 다 위법성이 돼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즉 하지 말란 걸 했어요. 했는데 너 위법한 건 우리가 빼줄게. 왜 보니까 위법한 건 아니었어. 네 사정을 내가 이해해 주겠다고 나가는 게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당행위가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당연히 해야 하는 행위인데 상대방이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력이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뭐가 있을까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에 의한 행위 있잖아요. 경찰관이 도둑이 도망가요. 잡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랬더니 안 서요. 그 이단협착을 쓰러뜨린 다음에 수갑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도둑이 그래요. 날 때렸다. 폭행죄로 고소하겠다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당행위란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법에 의해서 경찰관은 무력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력행사하는 과정을 가지고 경찰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법령에 의한 행위의 예가 나와 있죠.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나 징계권자의 징계행위, 현행범의 체포,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행위 이런 경우는 아이가 뭐 기형아가 잉태가 됐다던가 아이가 뭐 문해아가 잉태가 됐다 그래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즉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경우에 모자보건법상의 낙태죄는 낙태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대보하는 거 다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왜? 월급 안 주는데 대모하는 건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업무로 인한 행위로 의사의 치료행위. 의사의 치료행위 다 처벌하면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개복수술을 한다. 그럼 당신 상해죄야. 이렇게 처벌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정당행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의 업무행위. 저 사람이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변호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변호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변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런 면책 조항이 있고요. 교사의 징계행위. 아이가 수업 시간에 떠들어요. 뒤에가 서 있어. 이걸 갖다가 학대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정당한 권한 내에서의 징계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당행위로 봐서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있는데 복싱하는 경우 서로 때리잖아요. 그럼 다 고소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 그래서 격투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정당행위에 들어가고요. 군인의 적군 살해행위도 당연히 정당행위에 들어갑니다. 정당방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부당한 침해, 법익 침해, 즉 공격이 들어와요. 그럼 나 방해하려다 보니까 상대방이 다치겠어요. 이런 경우에 난 정당방위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당방위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여야 되고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 없는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정당방위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당방위가 좀 헷갈리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오상방위하고 과잉방위가 있는데 정당방위는 누가 칼 들고 날 때리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잖아요. 가만히 있어 칼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돌을 집어던져갖고 저 사람을 던졌더니 그 사람이 맞아서 기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하고 틀린 게 과잉방위라는 게 있어요. 저쪽에서 칼을 들고 왔는데 내가 기관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관총을 막 난사를 한 거예요. 이건 방위 수준 넘어서죠. 상당성을 넘어가기 때문에 총 한 발 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걸 수십 발을 쐈다 그런 경우는 과잉방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상방위는 상대방을 오인하여 방위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자분이 걸어가는데 뒤에 남자가 따라와요. 근데 그 남자는 성폭력 예비 음모범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놀라셔갖고 들고 있던 예를 들어 뭐 호신용 전기 충격기로 그 사람을 갑자기 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기절해서 다쳤겠죠. 나중에 이 사람 난 당신을 성폭행하려고 따라간 게 아니라 집이 같은 방향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 대상을 오인해서 원래 하지 말아야 될 방위란 거를 오상방위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을 오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긴급피난이 있는데요. 세 번째죠.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이거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를 긴급피난이라고 하는데 쉽게 하면 골목을 가시다가 사람만한 큰 도사견이 날 물러 뛰어와요. 그래갖고 걔한테 도망가고 있는데 완전 구석에 몰려갖고 걔한테 물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그 앞집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겠거든요. 어쩔 수 없이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서 걔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걔한테 물려 죽을 걸 피하기 위해서 긴급 피난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집 주인 있잖아요. 문짝을 부순 집주인한테 제가 쉽게 그러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것만 인정이 되면 문짝 가격만 물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은 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구행위는 뭐냐면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행위로서 민법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강제집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자구행위가 되겠죠. 피해자의 승낙은 그래 나 죽여도 돼 그러니까 죽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랑 맞아야 돼요. 사회상규상 내가 졸리니까 나 좀 깨게 뺨 좀 한 대 때려줘.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그건 폭행죄가 안 돼요. 왜 내가 잠을 깨기 위해서 때려달라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으로 이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내가 지금 살기 싫으니까 날 죽여줘 그래서 죽였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살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인 타당성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반인들이 보는 범주 내에서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책임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 사람이 범죄자로서의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하는 전체적 업무를 책임성이라고 하는데 이 책임론과 관련해서 도의적 책임론과 인격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이 있어요. 이 내용은 여기 쭉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거 눈으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임 무능력자가 나오는데요. 민법에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피성년 후견인, 뭐 이런 피후견인 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미성년자 후견인 제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에서도 책임 무능력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 형사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세 밑에 아이, 즉 13세쯤 되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쯤 되겠네요. 이런 아이가 살인을 저질러면 법원의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아요. 단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형사처벌하고 틀려요. 보호처분은 따로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신상입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있잖아요. 이들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면하거나 또는 처벌을 적게 합니다. 과거에 보시면 2017년 사건인데요. 아주 중증 지적장애인인 학생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지나가던 꼬마아이를 위로 데려가서 위에서 집어던져갖고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처벌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아예 아무런 변별 능력이 없는 완전 중증 지적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피해 내용에 대해서 민사적인 보상은 가능하지만 그 장애인, 그 가해자죠. 가해자인 장애인 대상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심신상실자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심신미약자는 아까 말씀드린 상실보다는 좀 덜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처벌을 하긴 하지만 처벌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처벌이 좀 강경되는 내용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농화자입니다. 농화자는 형 감경이 아예 형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제 쉽게 그러면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고 말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성이나 범죄의 내용들이 생각보다 되게 경미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특례 조항으로서 농화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선천이든 후천이든 장애 내용 구분하지 않고 처벌을 감경해 주도록 면제는 아니에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고의나 과실에 의해 스스로 책임 무능력 상태로 만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해가 안 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을 때리고 싶을 때 용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고요. 만취 상태에서 정신이 휙 하고 간 다음에 그 사람을 때리는 경우를
원인이 있어요.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예. 고의적으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원한이 있는 직구를 살해한 경우가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처벌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적이냐 안 의도적이냐에 따라서 처벌 내용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조갑 사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14세 미만자하고 심신상실자는 책임 무능력자라고 해서 조각, 즉 면제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강요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아예 하지 않던가 일부 처벌만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서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해할 협박에 의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안 하면 너네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러한 거에 의해서 겁이 나가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라고 해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도록 규정이 따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법상 범죄 단계가 있는데 범죄를 결의하고 준비하고 범죄 실행을 착수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겠죠. 그게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경우를 기수라고 하고요. 이게 제대로 범죄가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미수라고 합니다. 설명한 대로 되죠. 그 다음에 미수범에 관련해서 처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미수범 같은 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겠죠. 범행을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죠. 독을 탄 음료수를 준비했으나 살인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음료수를 못 마셨어요. 그럼 살인이 안 되죠. 살인 미수 돼요. 예. 종료는 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독을 탄 음료수를 상대방한테 줬어요. 먹으라고. 그때 그 사람이 또 안 먹어요. 나 탄산음료 싫어한다고. 이런 경우는 실행을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미수의 유형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미수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임의적 강경 조항인데요. 사례를 보시면 아세요. 부인을 하려 했으나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경찰이 일찍 출동하여 살인죄를 완치고 공격 칼로 찔러는 순간 경찰에 칼을 뺏었단 말이에요. 드라마에 많이 보시죠. 이걸 장애미수라고 그래요. 장애물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중지미수라는 건 뭐냐면 부인을 살해하려다가 자기 스스로 중지한 거예요. 내가 부인을 죽이면 안 되지. 나쁜 놈이지. 하고서 칼을 내려놓고 울었다. 이런 경우가 중지미수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필요적 감면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감면을 해줘요. 그 다음에 불능미수라는 거는 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치사량의 농약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지만 실제로 투입한 게요. 이렇게 보면 불능미수라는 거는 이게 착오가 발생한 거예요. 나는 이걸 독약인 줄 알고 먹였더니 설탕가루야. 이런 경우 되게 웃기죠. 이런 것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불능미수라고 합니다. 처벌 대상 당연히 되겠죠.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불능범이라는 건 아예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범죄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뭐가 처벌하지 않는 것을 일반적으로 불능범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저주 기도를 통해서 너는 내가 기도를 해서 널 죽일 수 있어. 막 기도를 해요. 뭐 허경영 씨도 하는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요? 이 자체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뭘 칼을 들든가 뭐 총을 쏘든가 목을 졸르든가 해야 되는데 저주의 기도만 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능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믿고요. 참 희한해요. 여기서는 설탕을 오인한 게 아니에요. 설탕을 독약으로 오인한 게 아니고요. 진짜 설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해대상자한테 설탕물을 그득 담은 걸 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리가 안 돼 있죠. 미수로 처벌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천적인 불능범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범의 개념은 2인 이상이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이해하실 거고요. 정범은 뭐냐? 스스로 범행을 저지른 자를 정범 또는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공범관계 2명인데 한 명이 뒤에서 팔을 잡고 한 명이 칼로 찔렀다. 그럼 둘이 범행을 같이 저질렀다고 봐야겠죠. 이런 경우는 둘 다 정범관계, 즉 공동 정범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범의 종류에는 단독 정범과 공동 정범, 간접 정범, 동시범, 합동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범에 보시면 그 교사범과 그 종범이라고 있잖아요. 방조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킨 사람 있잖아요. 이걸 교사범이라고 하고요. 그에 따른 사람을 종범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범관계 중에 필요적 공범관계인데 2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도박죄 같은 경우 혼자 도박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인 이상 있어야지만 공범관계가 성립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고 도박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범과 강조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범이죠. 정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 와이프를 네가 죽여주면 1억 줄게 하면 남편이
그 교사범이 되겠죠. 그리고 그 교사 내용을 듣고 부인을 살해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실행범으로서 방조범이라는 얘기입니다. 황당한 거는 뭐냐면 일반인들은 사람을 죽인 친구를 나쁜 놈이라고 해서 이 사람 더 처벌을 강하게 하고요. 시킨 사람은 실제 칼 든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규정 나와 있죠. 정범과 방조범에 대한 것들은 처벌을 동일하게 보게 돼 있습니다. 즉, 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면 실제로 부인을 죽인 사람이 징역 15년이 나오면 시킨 사람도 징역 15년을 처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범과 교사범의 정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동의하다는 이런 원칙이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주범이 종범이 하기 싫은 걸 자꾸 죽여줘 해갖고 실제 칼 들고 가서 부인을 찔러 죽인 사람한테 자꾸 그 사람 하라고 막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하기 싫은 사람보다는 하라고 시킨 사람이 더 나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으로 교사범이 처벌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서 하나 팔 잡고 한 명이 칼로 찔렀다. 이런 경우가 똑같은 행위를 보기 때문에 공동정범이고요. 처벌 내용은 동일하게 갑니다. 동시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자 다른 범죄자예요. 더 틀린 사람이에요. 저는 몰라요. 서로 연락 없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동인을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인데 이걸 동시범의 특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동시범은 각 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고요. 좀 어이없는 사례지만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교사범은 아까 말씀드린 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렸죠.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즉 사람을 가서 찌르는 사람이 있던데 나중에 왜 찔렀냐 그랬더니 누가 시켰어요. 그러면 시킨 사람과 실제로 칼로 찌르는 사람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거 좀 조심하셔가지고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방조범이라는 게 있어요. 방조범은 뭐냐면 그러니까 타인의 죄를 방조하는 자를 갖다가 우리가 방조범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보는 방조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옆에서 망을 봤다던가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공범 관계에서 종범, 그 종범 중에서도 방조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도둑질을 하는데 실제 도둑질에 주도하지 않고요. 밖에서 망만 본 친구들 있죠. 이런 경우를 방조범으로서의 종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종범, 방조범 개념 이해하셨죠? 실제 실행에는 주도적으로 나서진 않았는데 얘가 또 없으면 안 되는 범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형법의 행위론에서 고의, 부작위, 미수 등을 무난하게 모두 설명 가능한 것은 무슨 이론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납니다. 사회적 행위론입니다. 사회적 행위론은 고의나 부작위, 미수 등에 대해서 그 설명이 가장 가능한, 즉 유의미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행위를 범죄로 보는 이런 그 어떤 법 철학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구성요건 이론 중에 폭행치사죄는 무엇에서 보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뺨 때렸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폭행했는데 치사가 됐으니까 내가 한 행위보다 훨씬 죄책이 커져버렸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말씀드렸죠?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에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공범이 아니며 모두 공동정범이 된다.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과 형량이 동일하다. 교사범의 경우에는 정범과 형량이 동일하다. 교사의 경우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하지 않으면 음모 예비로 교사, 피교사자가 같이 처벌된다. 텍스트에 나와 있죠? 내용은 뭘까요? 네, 납니다. 그러니까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량과 동일하다. 이게 잘못된 거란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조범 같은 경우는 망을 봤다던가 또는 그 하지 말라고 말리면서도 하는 걸 그냥 방치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방조범에 해당되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가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는 애들에 비해서는 처벌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방조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처벌이 면제는 안 됩니다. 같은 무리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걸 막지 않았고요. 적극적으로. 그 옆에서 망을 받거나 또는 돈을 나눠 썼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나눠 쓴 경우에는 이거 공범관계로 보기 때문에 방조범 역시 경미하지만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 요약을 하면요. 인적 처벌 조각 사유에 관련해서 친족상도례가 가장 중요하니까 아셨으면 좋겠고요. 범죄의 종류에는 실질범, 형식범, 침해범, 위헌범, 일반범, 자수와 시부범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근데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인과관계 있잖아요. 거기서 종권선과 원인설, 상당인과관계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상당인과관계설 관련된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적 가중범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가중이 된 범행이 무슨 종류가 있는지 대표적인 게 폭행치사라고 그랬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법성 관련돼서는 그 하지 말라는 선을 넘어버린 걸 우리가 일반적 위법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위법성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시험에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오상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책임성과 관련해서 뭐 저기 책임 무능력자하고 한정 책임 능력자 있잖아요. 이런 경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맛이 가게끔 해갖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미수와 관련돼서 장애 미수와 중지 미수, 불능 미수 있잖아요. 이건 설명 쭉 나와드렸죠.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용이 사례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하시려면 저도 옛날에부터 헷갈렸기 때문에 사례 보면 아 이게 중지 미수고 아 이게 불능 미수고는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미수에 대한 이 세 가지 종류 아셨으면 좋겠고요. 불능 범은 또 따로 구분하셔갖고 아까 말씀드렸죠. 설탕을 많이 먹이면 죽을 것이다 믿어갖고 설탕 왕창 준 게 불능 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범 관계에서는 공범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처벌 내용이 공범 2인 이상이기 때문에 누가 더 처벌이 세냐에 대한 그 대등 관계나 위아래 관계, 우열 관계, 처벌 내 죄책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